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멀리 뉴저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키워드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한번 쭉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저번 주 주요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네 가지 키워드를 간단하게 선정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노동지표, 두 번째는 유럽의 금리 인하, 세 번째는 의회 선거, 그리고 네 번째는 엔비디아를 위주로 한 컴퓨텍스 이렇게 네 가지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자, 일단 노동지표는 이미 설명을 어느 정도 했었지만 일단 딱 하나를 빼고는 사실 노동시장이 약화가 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ADP 비농업 고용 지수, 실업률까지 전부 다 예상치보다 좀 안 좋은 노동시장의 수요 환경을 보여주긴 했는데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외 데이터가 나오면서 의외로 주가가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금요일날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자, 일단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가 18만 건이었는데 27만 2천 건이 나왔는데 반면에 실업률 같은 경우는 4%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3.9%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것 말고도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은 0.4% 한 달 기준으로 현재 시간당 임금 지수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는 예상치가 83만 7천 건이었는데 이것을 837만 건이었는데 이것을 많이 하회하는 수치인 800만 건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좀 디테일한 수치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4%가 나와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농업 고용지수 쪽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보건 섹터 같은 경우는 6만 8천여 건에 해당하는 직장 창출이 있었고 정부 쪽에서도 4만 3천여 명이 추가적으로 직장에 나오기도 했으며 레저 및 환대 서비스에서도 특히 음식 서비스 및 음료가 현재 2만 5천 명가량 늘면서 이번 비농업 고용지수가 높아지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안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번 달에 줄었던 것 이상으로 크게 올라주면서 전체적으로 비농업 고용지수가 높아지는데 여러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은 결국 정부 쪽에서의 고용과 보건 쪽에서의 고용이 아닌가 싶은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나왔던 지표들 중에서 일단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에서 나온 부분을 보면은 조금 의외의 데이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는 4월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비농업 고용지수는 5월 데이터인데요. 현재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에서의 의료 및 사회복지 부분에서 20만 건 정도가 감소를 했고 지방정부 교육 부문에서 5만 9천여 명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레크리에이션 부분에서 4만 5천 건이 감소를 했고 연방정부에서 8천 건이 감소를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월 달에 많이 떨어진 섹터에서 5월 달에 그것을 보복할 만한 더 많은 고용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현재 지금 데이터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 딱 반대로 딱 완전히 반대로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까 진짜 비농업 고용지수 기준으로는 이제 올라간 섹터가 정부, 레저, 보건이었는데 그리고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는 반대로 의료 및 보건 부분에서 20만 건 감소, 주정부에서 5만 9천 건 감소,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부분에서 4만 5천 건 감소가 있죠. 딱 이렇게 4월 달에 너무 많이 고용 감소가 나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복에 대한 보복 고용 같은 느낌으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더 많은 고용이 5월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비농업 고용 지수가 높았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연준에서 원하는 데이터, 좋아하는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연준 쪽에서 고민이 여전히 많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노동시장이 강하게 버텨주면 조금 더 고금리를 오래 끌고 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연준에서는 환영할 만한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번 주에 캐나다와 그리고 유럽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했는데 사뭇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반면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유럽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때 아마 미국 쪽의 반응을 먼저 보고 싶어 할 겁니다.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어느 정도로 맞추는지 조율을 해가면서 보고 싶어 할 것 같고 캐나다 쪽에서는 지금 당장 아무래도 조금 더 급하게 GDP가 빠르게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먼저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 결과가 의외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3연인을 확실하게 했지만 결국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좌석수가 좀 줄어들자 인도 주식시장에 급락하는 지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나렌드라 모디 총리 자체가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총리인데 좌석수가 줄어들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좀 시장 투자자들이 조금 불안감을 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내려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럽 의회에 대한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현재 굉장히 약간 경제 블록화 쪽으로 가는 조금 더 오른쪽에 속한 아마 의원들이 좀 당선이 될 거다라는 출구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현재 EU 쪽 내에서 조금 더 EU가 똘똘 뭉쳐서 잘 살자 쪽으로 아마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재미난 소식들이 이번에 컴퓨텍스를 통해서 발표가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저번 주에 정리해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새롭게 나오고 있는 앞으로 나올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투자자들이 원한 로드맵을 안정적으로 제시를 해줬고 여기에 대해서 AMD 쪽에서도 우리도 매년 새로운 칩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응을 하긴 했지만 역시 엔비디아가 최우선으로 되면서 인텔 쪽에서도 자신들이 가우디라는 칩을 내놓으면서 엔비디아의 H100 칩에 같은 성능의 3분의 1의 가격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만 치솟게 되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어저께죠. 이제 어저께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이 됐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엔비디아의 주식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일단 엔비디아가 목요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주가 시총 2위에 올랐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월요일 날부터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항상 우리 사장님께서 지난주 브리핑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세요. 숨을 제대로 쉬고 계신 건지 걱정하시는데 예,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늘 내용이 좋다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월요일 이 시간에는 지난주 있었던 이제 이슈 쭉 정리 한번 해드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유사남님과 함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주요 키워드들을 크게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금 얘기도 있고 애플 얘기도 있고 우리 뭐 경제지표 CPI 발표되는 얘기도 있고 FOMC도 있고 테슬라 뭐 게임스탑 이런 회사들의 주주총회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부터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스케줄 먼저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요 스케줄은 없는 편이고요. 3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이고, 화요일 날에서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EIA의 단기 에너지 전망치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1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이 사실 이번 주에 가장 변동성이 높은 하루가 될 예정입니다. CPI 발표와 더불어서 FOMC에 대한 발표 그리고 그 안에서 점도표 현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게 될지 과연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지 실업률이 어디까지 오르게 될지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예상치가 나오게 될 예정이거든요. 이제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번 점도표에서 실업률이 아마 소폭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전체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도 조금 더 늦게 가는 방향성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요것 말고도 요즘 들어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WASD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전 세계 곡물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표가 함께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CPI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상치가 굉장히 낮게 잡혔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 덕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고 나서는 목요일 날은 중국에서 발표하는 신규 대출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연준의 윌리엄스 연준위원의 연설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 3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발표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금요일 날은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와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 이것보다 아마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은 아마 게임스탑과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일정을 쭉 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금을 사실 최근에 금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금을 좀 안 사게 된다면 요 금 가격에도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유발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브릭스 통화에 대한 전체적인 뒷받침의 일원으로서 사실 금을 매입하게 되면서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게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금요일 날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금을 매입을 중단했다라는 뉴스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 가격이 그리고 구리 가격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금 가격이 중국에서 매입을 그만두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노동 지표가 그래도 결국 비농업 고용 지수를 제외하고는 약화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합쳐져서 아무래도 조금 더 금 가격에 하방 압력을 넣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금요일 날부터 나오게 된 뉴스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중단인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중단한 건지가 사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도가 될 텐데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들 특히 금 가격이 은 가격이 같이 흔들릴 예정이다 보니까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소식에 지속적으로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에 대한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또 어쨌든 그 수요가 일부에서 좀 끊긴 거기 때문에 어떻게 좀 변동성을 유발하게 될지 확인해 보시고요. 애플의 이제 WWDC가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사실 기대를 하고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어쨌든 주가가 많이 회복됐었던 애플을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데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어떤 내용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WWDC 같은 경우는요,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발표입니다. 일단 이번 주 월요일부터 미동부 기준으로 오후 1시, 한국 기준으로는 오전 2시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일단 저는 이 애플 이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하드웨어 같은 이슈가 있으면은 이런 하드웨어 뉴스는 미리 루머를 통해서 뭐 보도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과서 관련해서 너무 관련된 연계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뉴스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런 WWDC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는 오직 애플 내부에서만 개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비밀스럽게 유지되는 정보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애플에 상당히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관련해서 마크 거만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제 리커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2024년이 원조 아이폰 출시 이후 가장 커다란 iOS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하게 나온 루머들이랑 아마 오피셜로 나온 정보들만 간단하게 정보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AI 테마가 가장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프로젝트 그레이 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내부 코드명이 프로젝트 그레이 매터라고 해서 사파리, 포토 아니면은 노트 이런 같은 핵심 앱들을 다 같이 통합한 AI를 만들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AI 통합은 디바이스 내에서 실행될 수 있을 작품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보통 요즘 AI가 돌아갈 때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작동을 시켜도 이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가서 서버에서 작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인 애플 아이폰 디바이스 내에서 실행될 수 있는 AI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달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요것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오래된 디바이스는 서포트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여태까지 애플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더 커다란 성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최신 디바이스 기종들 위주로 서포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음성 메모를 텍스트로 바꾸는 기능, 그리고 모든 회의를 요약해주는 기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FOMC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 아닐까 싶은데 간단하게 아이폰을 옆에다 두고 요약해달라고 하면 들어오는 정보들, 회의들 기반으로 이거를 요약해주는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검색할 때 AI를 도입해서 내가 최근에 작성한 뭐 PDF 검색해줘라고 했을 때 검색을 할 수 있는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뭐 최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 음악을 찾을 때 내 취향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줘라고 얘기했을 때 애플 뮤직에서 추천을 해주는 기능, 자동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짜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애플 쪽에서도 도입이 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재미난 뉴스는 아이패드가 사실 계산기가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도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패드에 드디어 계산기 기능이 도입이 될 예정이고 또한 시리 또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며 그리고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애플이 오픈 AI와 계약을 맺으면서 아마 이 시리 쪽에 아마 오픈 AI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도입하게 되면서 조금 더 정확하고 구글보다 앞서가는 아마 인공
인공지능 비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재미나게 봤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에 뭐 기사화된 내용들 중에서 애플에도 드디어 이제 뭐 통화 중 녹음 기능, 심지어 그 통화된 내용이 이제 서머리가 된다. 요 내용을 보고서 주변에 이제 뭐 기자 친구들이 사실 녹음 기능이 없어서 애플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혹은 이제 뭐 두 가지를 사용하거나. 근데 이게 된다면 애플 쪽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꽤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이번 이제 WWDC에 있어서 어떠한 업데이트 내용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수요일 CPI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물가 어떻게 조금 더 떨어지게 될까요? 네, 일단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상당히 낮게 잡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잡혀 있는데요. 일단 CPI 같은 경우는 클리브랜드 연준 기준으로 0.08의 코어 CPI는 0.3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1년 기준으로는 3.36에 3.55가 잡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0.1%에 3.4%, 0.3에 3.5%가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저번 달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줬던 요소들이 아마 이번에는 좀 많이 바뀔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번에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과 주거비 운송비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았던 수치에 뭐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가장 커다란 원인이었다면 이번엔 에너지 가격이 아마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CPI 예상치 자체가 굉장히 낮게 잡힌 상황이고요. 반대로 굿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영향을 줬던 중고차나 신차 가격, 굿즈 가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ISM 제조업 지수나 제조업 지수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격들,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한 달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하나씩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식 가격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죠. 실질적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세 달째 상승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오렌지 주스나 커피나 설탕 같은 경우는 종목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오렌지 주스 가격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긴 했지만 기호식품들 기준으로 설탕이나 커피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다른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고기 가격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소 가격 같은 경우는 전달에 비해서 높은 가격이 나왔지만 돼지 가격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지표가 나왔고 결국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정리를 해 봤을 때 결국 소비자 기준으로 어떤 가격을 받는가가 중요한데 요거를 개인적으로 망라해 놓는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의외로 가격들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식 가격 같은 경우는 아마 전달에 비해서 커다란 변동성 없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CPI에서 내용은 아마 가솔린 가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4월 달에 나왔던 가격들과 5월 달에 나왔던 가격들을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4월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가솔린 가격이 5월 한 달 동안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4월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6달러, 3.611달러 있고요. 5월 같은 경우는 3.586달러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가솔린 가격이 아마 이번 CPI를 내린데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에 비해서 천연가스 가격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한 달에 아주 가장 커다랗게 올랐던 원자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은 이번에 천연가스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천연가스가 사실 보일 기준으로도 거의 몇십 퍼센트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오랜만에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것과는 반대로 난방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 한 달 떨어졌다라는 지표가 나왔고 전기 가격도 사실 저번 달에 비해서 조금 올랐다라는 지표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 다들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가솔린과 난방유로 대부이가 되는 에너지 자재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에너지 서비스 자체 같은 경우는 전기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상승이 나오겠지만 결국 가솔린 가격 자체가 너무나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인 CPI 내에서 에너지 자체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굿즈 가격으로 넘어가서는요. 재미난 건 도매 가격 기준으로는 맨하임 인덱스 기준으로는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지만 이제 거래가 되는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분명히 4월 한 달보다
5월 한 달에 올라가는 경우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굿즈 가격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는 조금 높게 책정되지 않을까 싶은 지표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ISM 제조업 지수의 가격 지표였습니다. 57%가 나오면서 4월에 60.1%보다는 좀 60.9%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6대 제조업 중 5개 업종이 사실상 가격 상승을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굿즈 가격들은 아마 이번에 전체적으로 상승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주거비 같은 경우도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파트멘트닷컴 기준으로 렌트비가 0.5%가량 올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PMI 지수랑 병원 PMI 지수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수를 자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코어 CPI로 대변되는 서비스 섹터 쪽에서는 여전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번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CPI 지표는 에너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게 예상이 잡혀 있지만 이번에 코어 CPI가 0.3%로 상당히 높은 수치로 예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굿즈 가격의 상승이 다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애널리스트사에서 상당히 높게 책정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이제 요소를 봤을 때는 어떤 거는 떨어지고 또 어떤 거는 오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연준이 기대하는 수준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 때문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FOMC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낼 수 있을지도 그들도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게 경기가 살짝은 좀 꺾였다라는 시그널이 있는데 또 그렇다고 이게 금리 인하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상당히 PMI 지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두 가지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4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50 이상으로 PMI 지수가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제조업 지수가 올라간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40까지 내려갔다가 45 언저리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텨주고 있는 수준으로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는요. 월급 인플레이션이 3%대로 1년 기준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번 달 기준으로 0.4%나 이제 서비스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나오기도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인플레이션이 이미 2%에 도달한 이후로 현재 GDP 상승률이 상당히 꺾인 상태입니다. 이제 이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복합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이번 연준 쪽에서는 아마 조금 더 매파적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실업률이 분명히 예상치보다 높았기는 했지만 결국 비농업 고용 지수가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조금 고 넘어가도 되는 지표들이 좀 나왔거든요. 결국 비농업 고용 지수가 탄탄하다는 건 여전히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있고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높았던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이번에 노동 관련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좀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민자들이 높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또 일자리에 참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높아져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당장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실업률 자체가 예상치보다 높았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안에서 비농업 고용 지수가 높았다는 점은 사실 저번 달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고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례적이라고 판명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사실 지금 실업률이 확실히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긴 했지만 결국 이게 노동의 수요는 여전히 강한 상태. 코로나 이전으로 따지면 거의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연준 쪽에서는 조금 더 마음을 놓고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는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경기 침체 확률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모하마드 엘 에리안 같은 경우는 원래 경기 침체 확률을 20%에서 35%로 크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 관련해서
여전히 베이스 케이스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연착륙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연착륙의 확률이 50%고 그것보다 더 좋게 시장에 올라갈 확률이 15%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GDP 상승률이 꺾일 거라고 예상하는 점들은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시장에 존재하는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점, 아무래도 노동시장이 꺾일 수 있다라는 점에 아무래도 압박을 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이번 FOMC 내에서 실업률에 대한 상향 조정과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지표가 아마 점도표에 찍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점도표 내용도 중요하고 이제 뭐 ECB의 금리 인하가 이미 단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압박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미국과 지금 유럽에 대한 데이터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연준은 연준만의 또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이번 주 수요일 밤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주주분들이 밤에 그냥 잘까요? 아니면은 뭐 새벽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다들 일어나서 그 변동성을 좀 봐야 할까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사실 CPI와 FOMC가 같이 나오고 네. 점도보다는 아마 조금 더 강력한 영향성을 지닌 예상치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쵸.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잠재합니까? 네, 아무래도 네. 아마 이번에는 변동성이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일어나실 필요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뭔가 내가 관련한 포지션에 베팅을 해뒀다라고 한다면은 요거 이제 밤잠을 저희가 주무시라고 얘기를 해도 설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테슬라 주주총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관련해서 뉴스들이 참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단 확실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입니다. 요거는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원래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보상 패키지가 델라웨어 법원에서 거절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재투표를 통해서 다시 또 보상 패키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 의견이 좀 다릅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식 1%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펀드는 급여 보상에 반대를 한다라고 이미 밝혀기도 했고요. 반대로 월가 투자자 중에서 유명한 론 베런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한 패키지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아마 이야기를 나누고 투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델라웨어 법원에 화가 난 일론 머스크가 델라웨어에서는 그 누구도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텍사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까지 합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아마 텍사스로 이전 같은 경우는 아마 원활하게 좀 성공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이 보상안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직 예상이 조금 섞여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이, 개인적으로 이 반항이, 반응이 조금 기대가 되는 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요것 말고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왔던 뉴스 중에, 엔비디아에 예약한 테슬라용 AI 칩을 정확히 말하면 X죠. X와 XAI로 돌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주주총회에서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비즈니스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결정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과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믹스된 결정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조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게임스톱 같은 경우는 이미 어닝을 조금 일찍 발표를 했죠. 사실상 게임스톱 주식 전체가 이 키스길 혹은 로어링 키티가 좀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 동안 주가가 높게 올라갈 것을 예상을 했다 보니까 게임스톱 쪽에서는 아예 일찍 어닝을 발표를 하고 약간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번 주 금요일날 주주총회가 열린다라고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또 게임스톱이 다시 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게임스톱 주식은 조금 놔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예전처럼 공매도율이 높은 주식이 아니고 예전처럼 뭐 갑작스럽게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스트리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스톱 주식이 떨어진 것처럼 게임스톱이 또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예전처럼 개인 주주들 혹은 쇼커버링의 친화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아마 이번 시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 과연 이 키스길이라는 분이 이렇게 게임스탑을 언급하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처음에는 일단은 이거 내부자 뭔가 있지 않을까, 또 주식 고점에서 이거 같이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뭐 유상증자 발표도 하고 또 실적 발표도 미리 좀 안 좋은 부분인데 당겨서 했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우리는 이 키스기를 자꾸 게임스탑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시세를 선동하고 하는 게 좋지 않아,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정확히 말하면 사실 조금 원래 안 좋은 실적이 원래 사실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묻히거든요. 그래서 네. 게임스탑 주식의 분위기가 좋을 때만 묻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묻어가려고 했던 건가요? 유상증자를 같이 발표하면 네. 사실 유상증자를 저 시기에 발표한다는 건 사실 음. 주주들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죠. 아무래도 그래요? AMC도 그랬지만 게임스톱도 그렇고 상당히 어차피 사실 공매도를 많이 맞고 있다는 이유 자체가 사실 그만큼 펀더먼털이 부족한 회사니까 그렇죠. 공매도를 많이 맞는 거거든요. 사실 기대감이 많이 적고 음. 요즘에 게임스탑을 오프라인으로 가지 않고 AMC도 사실 상대적으로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이 줄었다 보니까 공매도를 맞았던 건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쇼커버링을 털어먹기 위해서 개미들이 뭉쳤던 시기가 이제 2021년 좀 시기였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줄었거든요. 네. 네, 그런 가운데 안에서 네. 유상증자를 아주 그냥 맘 편하게 발표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렇게 시세를 선동하는 키스길도 그렇고 지금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을 다들 쥐락펴락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우롱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피해 없으시도록 잘 좀 주의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발표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기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원 팀장님이 이미 짚고 넘어가셨지만 사실 많은 기업이 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발표가 좀 있을 예정이고요. 오라클, 브로드컴, 오도비에 대한 어닝 발표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여전히 한국 분들 사이에서는 아마 중요하게 보여야 될 실적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있을 예정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쭉 정리를 드려봤고요.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 멀리 뉴저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선암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